터리아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할게요. 지금 구독하시고 바로 오늘 야담 들어보시죠. 한양의 저작거리는 끓는 가마솥처럼 활기와 열기로 넘실거렸습니다. 하지만 가장 목 좋은 자리에 자리한 억만 떡집만은 파리만 날리고 있었습니다. 떡판 위에는 정성껏 만든 꿀떡이 보기 좋게 놓여 있었지만 해가 중천에 뜨도록 손님 하나 들지 않았습니다. 떡집 주인 박서방은 멍하니 오가는 행인들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만 내쉴 뿐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약초 광주리를 이 넷된 처녀 하나가 그의 떡판 앞에 멈춰 섰습니다. 저잣거리의 이야기꾼 다솜이었습니다. 주인장, 오늘 복을 받고 싶으시다면 이 답답한 가게 앞에서 기다리지 마시오. 지금 당장 그 떡판을 들고 저잣거리에서 가장 시끄러운 곳으로 가시오. 그곳에서 주인장의 평생을 책임질 귀인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다솜의 갑작스러운 외침에 주변 상인들의 시선이 모두 떡집으로 쏠렸습니다. 푸성귀를 팔던 뚱뚱한 안악은 어이구, 저 계집이 또 허풍을 떠는구나 하며 혀를 찾고 옹기장의 영감은 사람 팔자라는 게 그리 쉽게 바뀌는 것이라면 이 영감은 벌써 대감 소리를 들었을 걸세 라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마침 저잣거리의 질서를 살피기 위해 순찰을 돌던 신임 관원 정도령의 귀에도 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미간을 찌푸리며 못마땅한 눈으로 다솜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갓 관직에 오른 그는 모든 것을 법도와 이치에 따라 판단하는 원칙주의자였습니다. 그의 눈에 다솜의 예언은 어리석은 백성을 현혹하여 이속을 챙기려는 저잣거리 사기꾼의 행태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그는 당장이라도 다가가 저 허무맹랑한 말을 하는 처녀를 꾸짖고 싶었지만 애써 발걸음을 참으며 상황을 주시하기로 했습니다. 박서방 역시 다솜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힘없이 고개를 저으며 대꾸했습니다. 처자, 사람 놀리지 마시오. 이 늙은이에게 남은 것은 이 떡판 하나뿐인데 어디를 가란 말이오. 하지만 다솜은 그의 말을 들은 채도 않고 다시 한번 힘주어 말했습니다. 주인장, 속는 셈치고 한번 해보시오. 죽은 아내께서도 하늘에서 주인장이 다시 일어서기를 바라고 계실 겁니다. 가장 시끄러운 곳, 아이들의 울음소리와 웃음소리가 그치지 않는 곳, 바로 그곳에 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죽은 아내의 이야기까지 꺼내자 박서방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어차피 이대로 앉아 있어 봐야 떡만 상할 뿐이었습니다. 그는 큰 결심을 한 듯 무거운 떡판을 끙 소리를 내며 들어 올렸습니다. 그 모습을 본 정도령은 나지막이 혀를 차며 중얼거렸습니다. 어리석기는 결국 저런 헛된 말에 넘어가는구나. 박서방은 다솜의 말대로 저잣거리 구석, 아이들이 흙바닥에서 자치기를 하며 떠드는 공터 옆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왁자지껄한 소음에 머리가 지끈거렸지만 그는 묵묵히 떡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놀이에 지친 아이들이 꿀떡을 사달라며 부모의 옷자락을 잡아끌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 푼, 두 푼, 좀처럼 팔리지 않던 떡이 거짓말처럼 팔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비단 옷을 차려입은 유모 하나가 울음을 터뜨린 어린 도련님을 안고 어쩔 줄 몰라 하며 공터로 들어섰습니다. 도련님은 자지러지게 울며 아무리 달래도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때 유모의 눈에 박서방의 꿀떡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꿀떡 하나를 사서 도련님의 입에 물려주었습니다. 달콤한 꿀이 입안에 퍼지자 도련님은 언제 울었냐는 듯 울음을 뚝 그치고 방긋 웃었습니다. 마침 아들을 찾아 나선 정승댁 마님이 그 광경을 목격하고는 박서방의 떡맛에 크게 감탄했습니다. 여봐라, 마침 며칠 뒤 내 환갑잔치가 있는데 이 집 떡맛이 아주 일품이구나. 잔치에 쓸 떡 100인분을 이 댁에 주문하도록 하여라. 박서방은 제 귀를 의심하며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가장 시끄럽게 울던 아이가 그의 인생을 바꿔놓을 귀인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억만 떡집에 찾아온 기적 같은 소식은
날개를 단 듯 순식간에 저작거리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너도 나도 다솜에게 몰려들어 자신의 미래를 점쳐달라고 아우성을 쳤습니다. 다솜은 그저 미소를 지으며 사람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뜯어볼 뿐 섣불리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이 소란의 중심에 있던 정도령은 불쾌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는 다솜의 예언이 우연의 일치일 뿐이며 이러한 행위가 저작거리의 건전한 상도덕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이 상황을 좌시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군중을 해치고 다솜의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의 얼굴은 서릿발처럼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그는 다솜을 날카롭게 쏘아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만하시오. 나는 관에서 나온 정주부요. 그대는 지금 근거 없는 말로 사람들을 현혹하여 저작거리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소. 정도령의 등장에 왁자지껄하던 군중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관원이 직접 나섰으니 다솜이라는 처녀가 크게 혼쭐이 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솜은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정도령을 향해 총명하게 빛나는 눈으로 생긋 웃어 보였습니다. 그 태연한 태도에 정도령은 더욱 화가 치밀었습니다. 그는 목소리를 조금 더 높여 꾸짖었습니다. 듣자 하니 이야기꾼이라 하던데 이야기는 이야기로 그쳐야지 어찌 감히 사람의 앞날을 논한단 말이오. 이는 명백히 백성을 기만하는 행위이며 국법으로 다스릴 수 있는 중죄임을 명심하시오. 당장 그만두지 않으면 관하로 끌고 가 정식으로 조사를 할 것이오. 그의 말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오직 법도와 원칙만이 그의 세상을 지탱하는 기둥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다솜이 자신의 위험에 눌려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구할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다솜의 반응은 또다시 그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그녀는 정도령의 협박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한 걸음 더 그에게 다가섰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오래된 비밀을 알려주듯 맑고 고운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나으리, 세상 모든 일이 어찌 책에 적힌 대로만 흘러가겠습니까? 때로는 정해진 큰 길보다 구불구불한 샛길이 목적지에 더 빨리 닿는 법이고 굳게 닫힌 문보다 살짝 열린 창문으로 더 환한 빛이 들어오는 법이랍니다. 그녀의 말은 선문답처럼 아리송했지만 그 안에는 묘한 설득력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도령은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 없는, 그러나 그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상한 말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권위가 저작거리의 아녀자에게 농락당했다고 생각하며 얼굴을 붉혔습니다. 정도령은 분한 마음에 무언가 더 강한 말로 그녀를 제압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다솜은 그에게 더 이상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정도령을 지나쳐 자신에게 희망의 눈길을 보내고 있는 군중들을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정도령은 군중 속에서 홀로 남겨진 채 다솜의 뒷모습을 노려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주먹을 불끈 쥐며 다짐했습니다. 두고 보자. 내년이 진짜 사기꾼이라는 증거를 내 반드시 찾아내고야 말겠다. 저작거리의 질서는 반드시 바로 세워져야만 한다. 그의 마음속에는 다솜을 향한 적개심과 함께 그녀의 알 수 없는 능력에 대한 아주 작은 호기심이 동시에 싹트고 있었습니다. 박서방은 다솜의 말이 귓가를 맴도는 가운데 무거운 떡판을 이고 저작거리에서 가장 시끄러운 곳을 찾아 헤맸습니다. 처음에는 푸성귀전의 안악들이 흥정하는 소리가 가장 시끄럽다 생각하여 그곳에 멈춰 섰지만 다솜이 말한 아이들의 울음소리와 웃음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발걸음을 옮겨 이번에는 대장간 앞으로 갔습니다. 쇠를 두드리는 소리가 천지를 진동했지만 그곳 역시 아이들이 있을 만한 장소는 아니었습니다.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저작거리 구석까지 걸음을 옮겼을 때
그의 귀에 드디어 그토록 찾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10여 명의 아이들이 먼지를 일으키며 자치기 놀이를 하고 술래가 된 아이는 분하다는 듯 목청껏 울음을 터뜨리는 그야말로 정신없는 공터였습니다. 박서방은 바로 여기구나 생각하며 공터 한쪽에 늙은 버드나무 그늘 아래에 떡판을 내려놓았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그에게 관심을 주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노는데 정신이 팔려 있었고 그들을 지켜보던 어른들은 저작거리 중심도 아닌 구석까지 와서 떡을 파는 그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박서방은 역시 헛걸음이었나 하며 후회가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격렬한 놀이에 금세 배가 고파진 아이 하나가 엄마의 손을 이끌고 왓쑥 깬 떡 하나를 사갔습니다. 그러자 질 수 없다는 듯 다른 아이들도 너도 나도 떡을 사달라고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의 성화에 못 이긴 부모들은 지갑을 열었고 순식간에 떡판의 절반이 비워졌습니다. 박서방은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손님들의 활기찬 목소리를 들으며 자신도 모르게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죽은 아내가 살아있었다면 이 모습을 보고 얼마나 기뻐했을까 하는 생각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바로 그때 저작거리 저편에서 요란한 울음소리가 들려오며 일대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좌의정 대감댁의 막내 도련님이 장난감을 사주지 않는다며 길바닥에 드러누워 온몸으로 떼를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비단 옷을 입은 유모와 하인들이 어쩔 줄 몰라 하며 진땀을 빼고 있었지만 한번 터진 도련님의 울음은 좀처럼 그칠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떡을 먹던 한 아이가 도련님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 아이도 꿀떡을 주면 울음을 그칠 텐데. 그 말을 들은 유모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박서방에게 달려와 꿀떡 하나를 샀습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도련님의 입에 떡을 넣어주었습니다. 쫄깃한 떡과 달콤한 꿀물이 입안 가득 퍼지자 도련님은 거짓말처럼 울음을 뚝 그치고는 해맑게 웃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던 정승택 마님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박서방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떡의 맛을 직접 보고는 고개를 끄덕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과연 아이의 울음도 그치게 할 만한 맛이로구나. 보아하니 떡 솜씨가 보통이 아닌 듯한데 마침 며칠 뒤 내 환갑잔치가 열린다. 그날 쓸 잔치 떡백 인분을 그대에게 맡기고 싶으니 정성껏 만들어주게. 그 말을 들은 박서방은 너무나 놀라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주변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사람들은 모두 입을 떡 벌리며 이야기꾼 처녀의 말이 정말 용하다 며 감탄했습니다. 박서방은 떨리는 손으로 마님의 주문을 받아 적으며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닌 새로운 희망과 감사가 뒤섞인 뜨거운 눈물이었습니다. 다솜이 말한 가장 시끄러운 곳의 귀인은 바로 가장 서럽게 울던 어린아이였던 것입니다. 억만 떡집의 기적은 뜬 소문을 넘어 저작거리의 전설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다솜을 단순한 이야기꾼이 아닌 복을 점지해주는 신비한 능력을 가진 처녀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주변은 언제나 인산인해를 이루었고 저마다의 간절한 사연을 가진 이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그 무리 속에는 유독 어두운 얼굴을 한 젊은 사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는 광주요에서 도자기를 굽는 도곡민 서방으로 대대로 도자기를 만들어 온 장인의 후손이었습니다. 그의 손재주는 한양 제일이라 불려도 손색이 없을 만큼 뛰어났지만 성품이 너무나 소심하고 숫기가 없어 제 실력을 세상에 제대로 알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름다운 도자기들은 언제나 저작거리 구석에서 먼지만 뒤집어 쓴 채 주인을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그는 용기를 내어 다솜의 앞으로 나아가 자신의 답답한 신세를 하소연했습니다. 민도공은 다솜 앞에 자신이 만든 도자기들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백색의 달 항아리는 보는 이의 탄성을 자아낼 만큼 완벽한 형태와 고운 빛깔을 자랑했습니다.
그는 거의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보시오, 처자. 내 비록 일이 볼품없는 사내지만 내 평생을 바쳐 빚은 이 도자기들만은 천하일품이라 자부하오. 허나 아무도 내 솜씨를 알아주지 않으니 이제는 흙을 만질 기운조차 나지 않소. 부디 내게도 길을 알려주시오. 그의 눈에는 절박함이 가득했습니다. 다솜은 그의 도자기들을 하나하나 찬찬히 살펴보더니 이내 가장 아름다운 달 항아리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그리고는 또다시 모두가 의아해할 만한 예언을 내놓았습니다. 장인, 너무 상심하지 마시오. 곧 당신의 이름이 온 한양에 퍼지게 될 것입니다. 바로 당신이 가장 아끼는 저 달 항아리가 깨지는 날, 당신의 복 또한 터지게 될 것이니 가장 소중한 것이 깨져야 그 빈자리에 새로운 복이 담기는 법이지요. 다솜의 예언에 주변 사람들은 모두 술렁거렸습니다. 복을 준다면서 가장 귀한 물건이 깨져야 한다니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민도공 역시 혼란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저 달 항아리를 깨뜨려야 한다는 말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예의주시하던 정도령은 기가 막히다는 표정으로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그는 다솜이 마침내 사기꾼의 본색을 드러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는 즉시 민도공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어리석은 소리, 저 여자의 말을 믿지 마시오. 애써 만든 귀한 물건을 부수라니 제정신이 아니고서야 어찌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소. 저자는 당신의 불행을 바라는 것이 틀림없소. 그는 이번에야말로 다솜의 예언이 틀렸음을 증명하여 그녀의 거짓된 명성을 땅에 떨어뜨리리라 굳게 결심했습니다. 정도령은 민도공을 설득하여 그가 다솜의 말에 현혹되지 않도록 자신이 직접 그 달 항아리를 지켜주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는 민도공의 작업장으로 가 달 항아리가 가장 안전한 시렁 위에 고이 모셔져 있는 것을 확인하고는 그 앞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내가 이렇게 지키고 서 있는데 저 항아리가 제 발로 뛰어내려 깨지기라도 한단 말인가. 이번에야말로 저 이야기꾼 계집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주겠다고 생각하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작거리 사람들도 이번만은 다솜의 예언이 너무 허무맹랑하다며 과연 정도령의 말대로 될지 아니면 또다시 다솜의 신비한 능력이 발휘될지 숨을 죽이며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민도공은 깨져서는 안 될 자신의 분신과 깨져야만 복이 온다는 예언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불안한 마음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날이 밝자 정도령은 다짐을 더욱 굳건히 하며 민도공의 작업장을 찾았습니다. 그는 다솜의 예언이 실현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는 작업장 주변을 순찰하며 혹여나 고양이라도 뛰어들어 선반을 엎지 않을까, 혹은 개구쟁이, 아이들이 돌멩이라도 던지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며 주변을 경계했습니다. 그의 눈은 매처럼 날카로웠고 그의 신경은 온통 달 항아리의 안위에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러한 철저한 감시 아래에서는 그 어떤 불행한 사고도 일어날 수 없다고 자신했습니다. 다솜의 예언은 그저 허무맹랑한 말장난으로 끝나게 될 것이고 사람들은 이성과 합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게 될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이 저작거리의 미신을 타파하고 올바른 질서를 세우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 굳게 생각하며 스스로의 사명감에 도취되어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저작거리의 칠장이 김영감이 민도공의 작업장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새로 만든 목기에 칠할 최상급 옷이 진액을 구했다며 민도공에게 자랑을 늘어놓기 위해 잠시 들른 것이었습니다. 정도령은 그 역시 잠재적인 위험인물로 간주하고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습니다. 김영감은 커다란 옷이 진액통을 작업장 바닥에 내려놓고 민도공과 한참 동안 담소를 나누었습니다. 정도령은 그들의 대화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 오직 김영감의 발이
옷이 진액통을 걷어차지는 않을까? 그의 소매자락이 선반에 걸리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에만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의 과도한 경계심은 오히려 주변 상황에 대한 냉정한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오직 항아리를 지켜야 한다는 단 하나의 목표에만 매몰되어 더 큰 그림을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건은 아주 사소한 곳에서 터졌습니다. 담소를 마치고 돌아가려던 김영감이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 그의 발이 그만 옷 진액통을 살짝 건드리고 말았습니다. 통이 기우뚱하며 끈적한 옷이 진액이 바닥으로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본 정도령은 마치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표정으로 소리쳤습니다. 조심하시오, 영감. 그는 옷이 진액이 혹시라도 선반 쪽으로 흘러가 나무를 부식시키거나 항아리에 튀기라도 할까봐 반사적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그는 흐르는 옷이 진액을 자신의 몸으로 막아내려 했지만 미끄러운 진액을 밟는 바람에 그만 중심을 잃고 크게 휘청거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몸은 공교롭게도 그가 그토록 지키고자 했던 달 항아리가 놓인 선반을 향해 그대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의 필사적인 방해 공작이 오히려 예언을 실현시키는 나비의 날갯짓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와장창 하는 요란한 파열음과 함께 정도령이 부딪힌 선반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선반 위에 고이 모셔져 있던 순백의 달 항아리는 바닥으로 떨어져 수십 개의 조각으로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순간 작업장 안에는 무거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민도공은 자신의 분신이 깨진 광경을 보고 망견자실한 표정으로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김영감은 자신의 실수로 큰일이 벌어졌다는 생각에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그리고 정도령은 자신이 저지른 엄청난 실수를 깨닫고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선한 의도가 최악의 결과를 낳았다는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다솜의 예언은 가장 그것을 막으려 했던 사람의 손에 의해 가장 극적인 방식으로 실현되고 만 것입니다. 절망적인 정적이 흐르는 가운데 민도공은 깨진 백자 조각들을 보며 망연자실해 있었습니다. 그의 평생의 역작이자 유일한 희망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었다는 생각에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정도령 역시 죄책감에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어리석은 고집이 한 장인의 꿈을 짓밟았다는 생각에 괴로워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바닥에 엎질러진 검붉은 옷이 진액이 깨진 백자 조각들 사이로 스며들며 기묘한 무늬를 만들어내는 것을 칠장이 김영감이 무릎을 탁 치며 외쳤습니다. 이것은 하늘의 뜻이다. 재앙이 아니라 기회일세. 그의 눈은 절망이 아닌 새로운 영감으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오칠과 함께 살아온 장인이었고 깨진 조각과 오치의 만남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한 것입니다. 김영감은 즉시 자신의 도구함을 가져와 사람들에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보게들, 외국의 오다 노부나가라는 자는 아끼던 찻잔이 깨지자 오칠로 그 조각들을 이어붙여 세상에 하나뿐인 보물로 만들었다고 하네. 우리라고 못할 것이 무엇인가? 이 최상급 오치 진액과 내 솜씨만 있다면 이 항아리는 이전보다 훨씬 더 귀한 물건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네. 그는 희망을 잃은 민도공의 손을 잡아 이끌며 깨진 조각들을 함께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오시 진액에 찹쌀풀을 섞어 천연 접착제를 만들고 깨진 조각의 단면을 정성스럽게 다듬었습니다. 그의 노련한 손길 아래 흩어져 있던 백자 조각들은 하나둘씩 제자리를 찾아가며 원래의 달항아리 형태로 복원되기 시작했습니다. 김영감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품속에서 작은 주머니를 꺼냈는데 그 안에는 눈부신 황금 가루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는 오칠이 마르기 전 조각들이 이어진 틈새를 따라 조심스럽게 금가루를 뿌렸습니다. 그러자 검붉은 오칠 위로 황금빛 선이 내려앉으며 마치 밤하늘의 은하수처럼 영롱하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순백의 도자기 위를 흐르는 금빛 강줄기는
깨진 상처를 감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더욱 돋보이게 하는 하나의 장식이 되었습니다. 민도공은 숨을 죽이며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깨어짐으로써 비로소 완성되는 역설적인 아름다움 앞에 그는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절망이 아닌 새로운 예술에 대한 경이로움이 가득 차올랐습니다. 마침내 마지막 금가루가 뿌려지고 세상에 단 하나뿐인 금선자기가 완성되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단순한 달 항아리가 아니었습니다. 깨어짐의 아픔과 그것을 감싸안은 지혜가 만나 탄생한 하나의 완벽한 예술 작품이었습니다. 정도령은 자신의 실수가 만들어낸 이 기적적인 결과물 앞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토록 부정했던 깨어짐이 새로운 창조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눈앞에서 목격하고 자신의 좁은 소견에 대해 깊은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다솜의 예언은 단순히 파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기존의 틀을 깨고 나와야만 더 큰 세상과 만날 수 있다는 깊은 지혜의 다른 이름이었던 것입니다. 새롭게 태어난 금선자기의 아름다움에 대한 소문은 작업장 담벼락을 넘어 순식간에 저작거리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깨진 그릇이 황금 옷을 입고 다시 태어났다는 신기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 민도공의 작업장으로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은 금빛 선이 아로새겨진 달 항아리를 보고 저마다 감탄사를 터뜨렸습니다. 어허, 이것 참으로 기묘하고도 아름답구나. 깨진 것이 어찌 이리 온전한 것보다 더 고울 수 있단 말인가. 사람들의 칭찬에 평생을 움츠려 살아온 민도공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얼굴만 붉힐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어깨는 자신도 모르게 꼿꼿이 펴져 있었고 그의 눈에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장인으로서의 자부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솜씨가 마침내 세상의 인정을 받았다는 사실에 가슴 벅찬 기쁨을 느꼈습니다. 이때 마침 왕실의 종친인 안평군이 저잣거리 나들이에 나섰다가 이 소란을 듣고 호기심에 작업장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예술에 대한 안목이 높기로 정평이 나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안평군은 금선자기를 보자마자 그 자리에서 발걸음을 멈추고 한동안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는 도자기의 완벽한 형태와 금선의 오묘한 조화를 번갈아 뜯어보며 연신 감탄했습니다. 과연 이는 단순한 그릇이 아니라 실패를 끌어안아 더 큰 아름다움을 이룩한 도의 경지로구나. 이 그릇을 만든 장인은 필시 보통 내기가 아닐 것이다. 그는 즉시 민도공을 불러 그의 솜씨를 크게 칭찬하고 그 자리에서 후한값을 치르고 금선자기를 사들였습니다. 왕실의 종친이 직접 작품을 구매했다는 사실은 민도공의 명성에 날개를 달아준 격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소심한 도공민 서방의 이름은 하루아침에 한양 바닥에 모르는 이가 없는 유명 인사가 되었습니다. 사대부와 부유한 상인들이 그의 독특한 금선자기를 구하기 위해 줄을 이었고 그의 작업장은 문전성시를 이루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저작거리 구석에서 먼지 쌓인 도자기를 끌어안고 한숨 짓는 패배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깨어짐의 미학을 아는 자신만의 예술 세계를 가진 당당한 장인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그는 자신에게 이런 기회를 만들어준 칠장이 김영감과 함께 새로운 작품을 만들며 돈독한 우정을 쌓아갔고 그의 얼굴에는 그늘 대신 밝은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깨어짐이라는 화두를 던져준 이야기꾼 다솜에게 깊은 감사를 느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본 정도령은 복잡한 심경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다솜의 예언을 막으려 했지만 그의 방해는 오히려 예언을 더욱 극적으로 성취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이 민도공에게 더 큰 복을 가져다 주었다는 역설적인 사실 앞에서 깊은 혼란을 느꼈습니다. 그는 자신이 믿어왔던 이성과 합리, 그리고 정해진 법도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세상의 오묘한 이치를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다솜이 단순한 사기꾼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말에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불가사의한 힘이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그는 다솜이라는 처녀의 정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녀가 가진 지혜의 근원이 어디인지에 대해 참을 수 없는 궁금증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다솜의 명성은 이제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이 되었습니다. 저작거리 사람들은 그녀를 복을 부르는 처녀라 부르며 깊이 신뢰했습니다. 어느 날 저작거리에서 가장 사이가 나쁘기로 소문난 두 남녀가 다솜의 앞에 억지로 끌려 나왔습니다. 한 명은 한양 제일의 비단집, 영화주단의 외동딸 화란 아가씨였고, 다른 한 명은 그 맞은편 건어물 가게 만선상회의 우직한 총각 철수였습니다. 두 사람은 어릴 적부터 이웃으로 자랐지만 만나기만 하면 서로의 약점을 들추며 으르렁대는 앙숙이었습니다. 화란은 철수의 몸에서 나는 비릿한 생선 냄새를 혐오했고, 철수는 화란의 사치스럽고 콧대 높은 태도를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주변 상인들은 저 원수 같은 두 사람이 과연 인연이 될 수 있을지 궁금하여 그들을 다솜의 앞으로 데려온 것이었습니다. 화란과 철수는 서로를 벌레 보듯 쳐다보며 떨어져 앉았습니다. 화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어찌 저런 무식한 생선 장수와 인연이 있겠어요? 저 자의 옆에 서 있기만 해도 비린내가 진동하는 것을. 그러자 철수도 지지 않고 쏘아붙였습니다. 이보시오, 아가씨. 비단에 파묻혀 산다고 사람이 귀해지는 줄 아시오? 땀 흘려 일하는 사람을 무시하는 당신 같은 사람이야말로 내 평생에 상종 못할 원수요. 두 사람의 험악한 분위기에 주변 사람들마저 혀를 내둘렀습니다. 다솜은 두 사람의 험담을 묵묵히 듣고 있다가 그들의 허리춤에 각자 매달려 있는 붉은색 놀이개를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두 놀이개는 모양과 색이 매우 비슷했지만 자세히 보면 매듭의 형태가 조금씩 달랐습니다. 다솜은 두 사람의 사주나 관상을 보지도 않고 미소를 지으며 세 번째 예언을 내놓았습니다. 두 분 그리 미워하지 마시오. 미운 정이 더 무서운 법이라 하였습니다. 두 분의 진짜 인연은 각자가 지닌 그 붉은 놀이개가 끊어지는 날 비로소 시작될 것입니다. 가장 질기고 단단한 인연은 역설적이게도 한 번은 끊어지는 아픔을 겪어야만 그 소중함을 알게 되는 법이니까요. 다솜의 말에 화란과 철수는 동시에 소리쳤습니다. 말도 안 돼. 화란은 내 이고운 놀이개가 저 생선 장수와 무슨 상관이란 말이에요. 라며 펄쩍 뛰었고, 철수는 저 계집과는 절대 엮일 일 없소. 라며 강하게 부정했습니다. 두 사람은 다솜의 예언이 자신들의 관계에 대한 모욕이라고 생각하며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 역시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아무리 봐도 저 두 사람에게서는 사랑의 기운이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화란과 철수는 이전보다 더욱 서로를 의식하며 피해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다솜의 어처구니 없는 예언 때문에 자신이 저 왼수와 엮였다는 헛소문이라도 날까봐 전전긍긍했습니다. 화란은 외출할 때마다 자신의 놀이개가 안전한지 몇 번이고 확인했고, 철수는 짐을 나를 때마다 놀이개가 어디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했습니다. 그들의 이러한 과도한 조심성은 오히려 서로에 대한 신경을 더욱 곤두서게 만드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루에도 몇 번씩 상대방의 허리춤에 달린 붉은 놀이개를 훔쳐보게 되었습니다. 절대 저것과 내 것이 얽히는 일은 없어야 해. 그들의 마음속에는 똑같은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지만 그 생각의 시작과 끝에는 언제나 서로의 모습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화란과 철수는 다솜의 예언 때문에 자신들이 저작거리의 웃음거리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이 마주치기만 해도 어이구, 미래의 부부 행차시네 라며 짓궂게 놀려댔습니다. 참다 못한 두 사람은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들은 다솜의 예언이 얼마나 허무맹랑한지를 사람들 앞에서 똑똑히 증명하여 이 지긋지긋한 놀림에서 벗어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하여 두 앙숙은 난생 처음으로 비밀스러운 합동작전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각자
자신의 붉은 놀이개가 상대방의 것과 얼마나 다른지를 만천하에 공개하여 애초에 두 사람이 엮일 가능성 자체가 없음을 보여주기로 한 것입니다. 그들은 저작거리 중앙광장에서 만나기로 약속하고 각자 결의에 찬 표정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약속 장소에 먼저 도착한 것은 철수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놀이개를 손에 들고 화란을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화란이 콧대를 세우고 도도한 걸음걸이로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손에도 똑같이 붉은 놀이개가 들려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 보자마자 또다시 으르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화란이 먼저 선수를 쳤습니다. 이것 좀 보시오. 내 놀이개는 최고급 명주실로 짠 것이고 이 매듭은 궁중의 장인이 직접 맺은 국화 매듭이오. 어디 비린내 나는 당신의 것과 비교가 되겠소? 철수도 지지 않았습니다. 흥, 겉만 번지르르 하면 무엇하오? 내 놀이개는 비록 투박하지만 북방에서 가져온 질긴 가죽끈으로 만들어 10년이 지나도 끊어지지 않을 것이오. 당신 것 마냥 연약하지 않단 말이오. 두 사람은 서로의 놀이개를 헐뜯으며 자신들의 주장이 옳음을 증명하려 애썼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저작거리 골목에서 팽기치기를 하던 개구쟁이 아이들 대여섯 명이 와! 하는 함성과 함께 광장으로 우르르 몰려 나왔습니다. 아이들은 앞만 보고 달리느라 한창 언쟁을 벌이고 있던 화란과 철수를 미처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가장 앞서 달리던 아이가 철수의 다리를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철수가 휘청거리며 옆에 있던 화란을 덮치는 모양새가 되었습니다. 악! 두 사람은 비명을 지르며 함께 바닥으로 넘어졌습니다. 넘어지는 순간 그들은 중심을 잡기 위해 본능적으로 서로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화란의 손은 철수의 허리춤에 달린 놀이개를, 철수의 손은 화란의 놀이개를 움켜쥐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뒤엉켜 넘어지면서 그들의 손에 잡힌 놀이개 끈이 팽팽하게 당겨졌습니다. 투둑 하는 소리가 거의 동시에 들렸습니다. 10년이 지나도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던 철수의 질긴 가죽끈과 궁중장인의 솜씨를 자랑하던 화란의 명주실 끈이 동시에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광장 바닥에는 두 개의 붉은 놀이개가 힘없이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주변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사람들은 모두 입을 떡 벌렸습니다. 다솜의 예언이 또다시 가장 믿을 수 없는 방식으로 현실이 된 것입니다. 화란과 철수는 넘어진 채로 끊어진 놀이개와 서로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며 망연자실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들의 합동작전은 예언을 깨부수기는커녕 오히려 예언을 완성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잠시 동안의 정적이 흐른 뒤 정신을 차린 화란과 철수는 황급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은 당황스러움과 부끄러움으로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그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말없이 바닥에 떨어진 놀이가의 조각들을 줍기 시작했습니다. 철수는 화란의 국화 매듭 조각을, 화란은 철수의 가죽끈 조각을 주워들었습니다. 그때 화란의 눈에 철수가 주운 놀이개의 술장식 끝에 아주 작게 새겨진 철이라는 글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철수 역시 화란의 놀이가에 매듭 안쪽에 숨겨져 있던 란이라는 글자를 발견했습니다. 순간 두 사람의 머릿속에 아주 오래전 잊고 있었던 기억 하나가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아직 서로를 미워하지 않았던 아주 어린 시절의 기억이었습니다. 10여 년 전 저작거리의 가난한 글방 훈장님은 글 공부보다 싸움질을 더 좋아하던 어린 철수와 새침대기였던 어린 화란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훈장님은 두 아이가 제발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똑같이 생긴 붉은 놀이가에 한 쌍을 만들어 선물했습니다. 그리고는 각자의 이름 한 글자씩을 몰래 새겨주며 말했습니다. 이 놀이개는 너희 둘의 우정을 이어주는 끈이니 부디 소중히 간직하거라. 언젠가 이 놀이개가 너희에게 큰 복을 가져다 줄 것이다.
하지만 철없는 두 아이는 그 의미를 알지 못했고 자라면서 서로를 미워하게 되어 놀이개의 유래마저 까맣게 잊고 지냈던 것입니다. 끊어진 놀이개는 그들에게 잊혔던 과거의 약속을 다시금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화란과 철수는 서로의 손에 들린 놀이개 조각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서로에게 퍼부었던 모진 말들이 후회와 함께 밀려왔습니다. 그들은 사실 서로를 미워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표현하는 방식이 서툴렀을 뿐 언제나 마음 한구석에서는 서로를 의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철수는 화란의 콧대 높은 모습 뒤에 숨겨진 여린 마음을, 화란은 철수의 투박한 말투 속에 담긴 따뜻한 속내를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끊어진 놀이개는 두 사람의 마음을 가로막고 있던 마지막 자존심의 벽을 허물어 주었습니다. 화란은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글썽이며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 내가 너무 심했지? 철수 역시 어색하게 머리를 긁적이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나야말로 사내답지 못했어. 두 사람의 어색하지만 진심 어린 사과에 주변에서 지켜보던 저작거리 사람들은 모두 약속이나 한 듯이 따뜻한 박수와 환호를 보냈습니다. 두 앙숙의 오랜 싸움이 마침내 끝이 나고 새로운 사랑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화란과 철수는 저잣거리의 공식 연인이 되었습니다. 철수는 화란을 위해 가장 신선한 생선을 따로 골라두었고 화란은 철수를 위해 고운 비단으로 옷을 지어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끊어진 놀이개를 정성껏 수선하여 이제는 우정이 아닌 사랑의 징표로 소중히 간직했습니다. 다솜의 예언처럼 가장 질긴 인연의 끈은 한 번 끊어짐으로써 비로소 더욱 단단하게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연이어 터지는 다솜의 기적 같은 예언에 저잣거리 사람들은 그녀를 거의 맹신하게 되었지만 정도령의 마음속 의심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앞선 세 가지 사건이 모두 사람들의 심리와 우연히 교묘하게 맞아떨어진 결과일 뿐 다솜에게 정말 미래를 보는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이번에야말로 그녀의 능력이 미치지 못할 오직 관아의 내부 사정에 대한 질문을 던져 그녀를 시험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다솜을 찾아가 주변의 다른 사람들이 듣지 못하도록 조용한 곳으로 그녀를 데려갔습니다. 그리고는 위험 있는 목소리로 하지만 이전보다 훨씬 누그러진 태도로 마지막 시험 문제를 제안했습니다. 처자, 그대의 지혜가 정녕 뛰어나다면 이번에는 내 문제를 맞춰보시오. 내일 아침 관에서는 정기감사가 있을 예정이오. 그 감사의 과정에서 드러날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인지 오늘 밤 안에 알아맞힐 수 있겠소. 이것은 정도령이 던진 최후의 승부수였습니다. 관아의 창고 관리나 장부 기록은 지극히 폐쇄적이고 전문적인 영역이었습니다. 저작거리의 아녀자가 절대로 알 수도 예측할 수도 없는 문제였습니다. 만약 다솜이 이 문제를 마치지 못한다면 그녀의 명성은 그저 운 좋은 이야기꾼의 허풍으로 결론 날 것이고 만약 마친다면 그는 그녀의 능력을 깨끗하게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다솜이 난처한 표정을 짓거나 혹은 엉뚱한 대답을 할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예를 들어 나으리의 높은 뜻을 시기하는 자가 나타날 것입니다. 와 같이 뜬구름 잡는 소리를 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그는 논리적으로 그녀의 허점을 파고들어 승리를 쟁취할 수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다솜의 반응은 또다시 그의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밤하늘의 달을 올려다보며 생각에 잠기는 듯하더니 이내 다시 정도령을 바라보며 맑게 웃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네 번째 예언을 내놓았습니다. 나으리, 내일 감사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곳간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장부가 깨끗하고 가장 넘치도록 가득 차 있다고 기록된 곳간이 사실은 텅 비어 있을 것입니다. 모든 문제의 시작과 끝은 바로 그곳에 있습니다. 부디 가장 완벽해 보이는 것을 가장 먼저 의심해 보십시오. 그녀의 대답은
너무나도 구체적이고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정도령은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는 어젯밤 직접 모든 창고의 장부를 검토했고 모든 것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정도령은 다솜의 말이 터무니없다고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녀의 확신에 찬 태도가 그의 이성적인 판단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다솜에게 말했습니다. 조소, 내일 아침 그대의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내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할 것이요. 만약 그대의 말이 틀린다면 다시는 저잣거리에서 사람들을 현혹하는 일을 하지 않겠다고 약조하시오. 다솜은 군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도령은 복잡한 마음으로 관아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밤새도록 창고 장부를 다시 검토했지만 그 어떤 문제점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가장 가득 찬 곳간이 텅 비어 있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다. 필시 나를 떠보기 위한 허풍일 것이다. 그는 그렇게 스스로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날이 밝아올수록 그의 마음속 불안은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관아의 정기감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정도령은 어젯밤 다솜과의 내기가 마음에 걸려 다른 감관들보다 더욱 꼼꼼하고 철저하게 창고를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먼저 비단과 서책을 보관하는 창고부터 확인했습니다. 장부의 기록과 실제 물품의 수량은 정확히 일치했고 보관 상태 또한 훌륭했습니다. 다음으로 무기고를 점검했지만 창과 칼의 숫자 역시 장부와 한치의 오차도 없었습니다. 그는 감사를 진행하면서 점차 안도감을 되찾았습니다. 역시 그 계집의 허풍이었어. 이토록 완벽한 관리를 어찌 흠잡을 수 있겠는가. 그는 다솜에게 내기에서 이겼다는 생각에 자신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동료 감관들 역시 정도령의 철두철미한 관리에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감사는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마침내 마지막 순서인 군량 및 창고의 문을 열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곳은 관에서 가장 큰 창고였고 장부상으로는 유사시에 대비한 쌀 수백 가마가 가득 차 있어야 했습니다. 정도령은 어젯밤에도 이 창고의 장부를 3번이나 확인했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그는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창고지기에게 열쇠를 받아 육중한 자물쇠를 풀고 창고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런데 문이 열리는 순간 정도령과 감관들은 모두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창고 안은 텅 비어 있어야 할 공간이 없을 정도로 가득 차 있어야 정상이었지만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너무나도 기이했습니다. 창고의 구석구석이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바닥에는 쌀가루 하나 떨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곡식 창고라면 을에 있기 마련인 쥐 한 마리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크게 잘못되었다는 직감이 정도령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황급히 창고 안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안으로 들어갈수록 상황은 더욱 이상했습니다. 쌀가마니들은 분명 장부의 수량대로 차곡차곡 쌓여 있었지만 창고 전체에 쌀뜨물 냄새나 묵은 쌀 냄새 대신 이상하리 많지 신선하고 건조한 공기만이 가득했습니다. 마치 며칠 전에 대청소를 한 것처럼 모든 것이 지나치게 완벽하고 깨끗했습니다. 그는 쌀가마니 하나를 풀어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창고지기는 안절부절 못하며 그의 곁을 맴돌았지만 정도령은 아랑곳하지 않고 가장 위에 있는 쌀가마니의 끈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안의 내용물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가마니 안에는 쌀이 아니라 무게를 맞추기 위해 채워 넣은 모래와 지푸라기가 가득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정도령은 황급히 다른 가마니들도 확인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수백 개의 쌀가마니 중 진짜 쌀이 든 것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위장된 거대한 사기극이었습니다. 장부상으로 가장 완벽하고 가득 차 있던 곳간이 사실은 텅 비어 있었던 것입니다. 다솜의 예언이 소름 끼치도록 정확하게 맞아떨어진 순간이었습니다. 동료 감관들은 아연실색했고 창고지기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벌벌 떨기 시작했습니다.
정도령은 배신감과 충격에 휩싸여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믿었던 장부와 숫자가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이야기꾼 처녀가 이 모든 진실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는 사실에 전율을 느꼈습니다. 관아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군량미가 통째로 사라진 것은 단순한 관리 소홀의 차원을 넘어 국가의 안위를 위협하는 대역죄에 해당했기 때문입니다. 당장 범인을 색출하라는 상부의 불호령이 떨어졌고 정도령은 이 사건의 책임자로서 문책을 피할 수 없는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는 결백을 증명하고 진범을 찾기 위해 필사적으로 수사에 매달렸습니다. 그는 창고지기를 비롯한 관련자들을 모두 잡아들여 밤새도록 신문했지만 모두들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며 억울함만 호소할 뿐이었습니다. 창고의 자물쇠는 외부에서 부순 흔적이 없었고 주변을 경비하던 병사들 역시 아무런 이상을 눈치채지 못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사건은 점점 더 미궁 속으로 빠져들었고 정도령은 초조함에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때 그의 머릿속에 다솜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을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범인에 대한 단서 또한 알고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몰래 관아를 빠져나와 저작거리로 향했습니다. 그는 다솜을 만나 자존심을 버리고 도움을 청했습니다. 처자, 그대의 말이 모두 맞았소. 부디 나를 도와주시오. 어찌된 영문인지 그대는 알고 있는 것이오. 다솜은 그의 절박한 얼굴을 보고는 아무 말 없이 그를 데리고 다시 문제의 곡식 창고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텅 빈 창고 안을 둘러보더니 쌀가마니나 장부가 아닌 창고의 천장을 유심히 올려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손가락으로 지붕의 한쪽 구석을 가리켰습니다. 나으리, 저곳을 자세히 보시지요. 정도령은 다솜이 가리키는 곳을 쳐다보았지만 어두컴컴한 창고 안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솜은 밖으로 나가 횃불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횃불을 높이 들어 지붕을 비추었습니다. 그러자 어둠 속에 가려져 있던 진실의 실마리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창고 지붕의 대들보와 석가래가 만나는 지점에 사람의 머리가 겨우 드나들 수 있을 정도의 작은 구멍이 뚫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멍 주변과 바닥에는 자세히 보지 않으면 지나치기 쉬운 아주 작은 발자국들이 무수히 찍혀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발자국이 아닌 바로 비둘기의 발자국이었습니다. 쌀가루와 뒤섞인 희미한 발자국들은 지붕의 구멍에서 시작되어 창고 바닥 전체에 퍼져 있었습니다. 다솜은 마침내 사건의 전말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으리, 곡식을 훔친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저 하늘을 나는 날짐승들, 비둘기 떼의 소행입니다. 이 창고의 지붕에 저런 구멍이 나 있는 것을 발견한 비둘기들이 지난 몇 달간 밤마다 몰래 들어와 쌀을 파먹고 나른 것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양이었겠지만 그 수가 점점 늘어나 결국 수백 가마의 쌀을 모두 축낸 것이지요. 창고지기는 자신의 관리 소홀이 드러날까 두려워 빈 가마니에 모래를 채워 범죄를 은폐하려 했던 것입니다. 다솜의 추리는 너무나도 명쾌하고 논리적이었습니다. 그녀의 말대로라면 자물쇠를 부수지 않고도 감쪽같이 곡식을 훔쳐가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정도령은 지붕의 구멍과 비둘기 발자국을 번갈아 보며 다솜의 놀라운 통찰력에 다시 한번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다솜의 추리에 따라 창고지기를 다시 추궁하자 그는 마침내 모든 사실을 자백했습니다. 그의 말은 다솜의 설명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몇 달 전 지붕에 구멍이 난 것을 발견했지만 수리 비용을 아끼기 위해 차일피일 미루던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몇 마리의 비둘기만 드나들었지만 소문이 났는지 어느새 수백 마리의 비둘기 떼가 밤마다 창고를 습격했고 걷잡을 수 없이 쌀이 줄어들자 그는 두려운 마음에 범죄를 은폐하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진실이 밝혀지자 정도령은 국가의 재산을 훔친 범인을 잡았다는 안도감보다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한 깊은 자괴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오직 장부의 숫자와 서류의 완벽함만을 믿고 실제 현장을 자신의 눈으로 꼼꼼히 살피는 기본을 소홀히 했던 것입니다. 가장 완벽해 보이는 장부 뒤에 가장 큰 허점이 숨어 있다는 다솜의 경고를 그는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사건이 해결된 후 정도령은 다솜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는 이전에 오만하고 권위적인 태도를 완전히 버리고 진심으로 고개를 숙여 그녀에게 사과했습니다. 처자, 내가 어리석었소. 나는 책 속의 지식만이 전부인 줄 알았고 법도와 원칙만이 세상을 바로 세우는 길이라 믿었소. 하지만 그대는 내게 사람의 마음을 읽는 지혜와 현상의 이면을 꿰뚫어 보는 통찰력을 가르쳐 주었소. 부디 나의 무례를 용서하시오. 그의 진심 어린 사과에 다솜은 그저 온화한 미소로 답할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정도령에게 말했습니다. 나으리, 고개를 드십시오. 나으리의 잘못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지혜는 책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저작거리의 사람들의 삶 속에 녹아있는 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것만이 진실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정도령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는 더 이상 관아의 서재에 틀어박혀 서류만 들여다보는 탁상 공론 관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매일 저작거리를 돌며 백성들의 작은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고 그들의 삶의 애환을 직접 살피며 문제의 해결책을 찾으려 노력했습니다. 그는 상인들의 고충을 듣고 세금 제도를 개선했으며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도록 다리를 보수하고 우물을 정비했습니다. 그의 행정은 딱딱한 원칙이 아닌 사람에 대한 따뜻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루어졌고 저작거리 사람들은 그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제 다솜을 사기꾼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녀를 자신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귀한 스승이자 함께 저잣거리를 보살펴야 할 동반자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다솜 역시 정도령의 변화를 기쁘게 지켜보았습니다. 그녀는 정도령의 올곧은 성품과 백성을 위하는 마음이 자신의 지혜와 만났을 때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두 사람은 이제 더 이상 대립하는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은 관의 입장에서, 다른 한 사람은 민의 입장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저작거리의 평화와 안녕을 위해 힘을 합치는 든든한 조력자가 되었습니다. 저작거리에는 이성과 지혜가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질서가 잡혀가기 시작했고 사람들의 얼굴에는 이전보다 더 깊은 안정감과 행복이 깃들기 시작했습니다. 정도령은 다솜을 통해 진정한 지혜란 지식이 아니라 사람을 향한 따뜻한 마음에 있다는 소중한 가르침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해 여름은 유난히도 길고 지독했습니다. 몇 달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극심한 가뭄이 한양을 덮쳤습니다. 우물은 바닥을 드러냈고 밭의 곡식들은 누렇게 타들어갔습니다. 저작거리에 활기 넘치던 분위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사람들의 얼굴에는 깊은 시름과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자 일부 악덕 상인들은 식량을 몰래 빼돌려 매점매석을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민심은 흉흉해졌고 사람들은 곧 끔찍한 기근이 닥칠 것이라는 공포에 떨었습니다. 저작거리 상인들은 가게 문을 닫고 피난을 가야 할지 아니면 남들처럼 사재기를 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우왕좌왕할 뿐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 희망은 이제 단 한 사람, 이야기꾼 다솜에게 달려 있었습니다. 상인 대표 몇몇이 다솜을 찾아와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다솜 처자, 부디 우리에게 길을 알려주시오.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모두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소. 이 가뭄이 언제 끝날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을지 예언을 내려주시오. 그들의 간절한 눈빛을 본 다솜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고 무거웠습니다. 그녀는 이번 문제가 한두 사람의 복을 비는 것으로 해결될 일이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이것은
저작거리 공동체 전체의 생존이 걸린 모두가 힘을 합쳐야만 이겨낼 수 있는 거대한 시련이었습니다. 그녀는 며칠 밤낮을 고민한 끝에 마침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녀는 상인들에게 다음 날 아침 저작거리의 모든 사람이 중앙광장으로 모이도록 알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예언이 있을 것이라는 소문은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작거리 중앙광장은 다솜의 마지막 예언을 듣기 위해 모여든 사람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모두의 얼굴에는 기대와 불안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정도령 역시 관원들을 이끌고 나와 혹시 모를 소요 사태에 대비하며 군중의 뒤편에서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다솜이 저작거리에서 가장 높은 막루 위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군중을 둘러보며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크고 힘있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릴 예언은 한 사람을 위한 복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모두를 위한,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야 할 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녀의 말에 광장은 순간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그녀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다솜은 하늘을 향해 손을 뻗으며 그녀의 마지막이자 가장 위대한 예언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이 지독한 가뭄을 이겨낼 단비는 저 멀리 하늘에서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비는 바로 지금 이곳에 모인 여러분의 손에서부터 내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서로에게 내미는 그 작은 인정 한 방울이 모여 시냇물이 되고 그 시냇물이 모여 마침내 이 모든 것을 구원할 거대한 강물이 될 것입니다. 그녀의 예언은 신비로운 점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서로를 믿고 함께 위기를 극복하자는 희망과 연대에 대한 강력한 말씀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녀의 말이 무슨 뜻인지 몰라 어리둥절했지만 이내 그 안에 담긴 깊은 의미를 깨닫고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다솜의 선언적인 예언에 광장에 모인 사람들은 잠시 동안 침묵에 잠겼습니다. 하늘이 아닌 사람의 손에서 비가 내린다는 말은 그들에게 너무나도 생소하고 막연하게 들렸기 때문입니다. 그때 한 상인이 불만 섞인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뜬구름 잡는 소리. 당장 우리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어찌 남을 도울 수 있단 말이오. 그의 말에 동조하듯 여기저기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기심과 불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다솜의 예언이 공허한 메아리로 그치고 저잣거리는 각자 도생의 아수라장으로 변할지도 모르는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다솜이 다시 한번 목소리를 높여 사람들의 마음을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구체적인 예를 들어가며 자신의 예언이 결코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님을 설득력 있게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하는 비는 그리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저기 물 항아리에 아직 물이 남은 분이 계십니까? 그분은 목마른 이웃에게 물 한 바가지를 나눠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첫 번째 빗방울입니다. 저기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줄 천막을 가진 분이 계십니까? 그분은 뙤약볕에 지친 노인들을 위해 그늘을 펼쳐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두 번째 빗방울입니다. 부채를 가진 자는 이웃에게 시원한 바람을, 의원을 아는 자는 아픈 아이에게 약을, 힘이 남는 자는 무거운 짐을 드는 노인을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각자가 가진 아주 작은 것을 나눌 때 그것이 바로 세상을 적시는 단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사람들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는 뜨거운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솜은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가 각자 자신의 것만 지키려고 문을 걸어 잠그면 우리는 모두 함께 말라 죽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문을 열고 서로의 것을 나누면 우리는 모두 함께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혼자서는 작은 웅덩이에 불과하지만 우리가 함께 뭉치면 가뭄을 이겨낼 거대한 강이 될 수 있습니다. 나누면 비가 되고 뭉치면 강이 됩니다. 부디 서로를 믿고 여러분의 손으로 직접 기적의 비를 내려주십시오. 그녀의 열변은
마침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나 혼자만 잘 살겠다는 이기적인 생각 대신 우리 모두 함께 살아야 한다는 공동체 의식이 그들의 마음속에서 싹트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불신과 의심이 있던 자리에는 희망과 결의가 서서히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던 정도령은 깊은 감동과 전율을 느꼈습니다. 그는 다솜이 단순한 이야기꾼이나 예언가가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잠자고 있던 선한 의지를 일깨우고 그들을 하나로 뭉치게 만드는 비범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다솜의 위대한 예언이 실현될 수 있도록 관아의 힘을 보태야겠다고 굳게 결심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방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역시 이제 이 저작거리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기적의 비를 내리는데 동참해야 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을 백성을 위해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답을 얻은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지만 선뜻 먼저 나서서 자신의 것을 내놓는 사람은 아직 없었습니다. 모두가 서로의 눈치만 살피며 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결정적인 순간, 군중의 뒤편에 서 있던 정도령이 앞으로 걸어 나와 막루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는 다솜의 곁에 나란히 서서 광장의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우렁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여러분, 이야기꾼 다솜 처자의 말이 모두 옳습니다. 이 위기는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야만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에 저 정주부는 오늘 제 직위를 걸고 약조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이 가뭄이 끝나는 날까지 관에서 가장 크고 깊은 우물을 저작거리 백성들을 위해 완전히 개방하겠습니다. 누구든 필요한 만큼 물을 가져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이웃을 위해 사용하십시오. 그의 선포는 그야말로 파격적인 결단이었습니다. 관아의 우물은 일반 백성들은 함부로 사용할 수 없는 엄격하게 관리되는 시설이었습니다. 그것을 상부의 허락도 없이 개방하는 것은 정도령 자신의 목이 날아갈 수도 있는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안위를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이 고통받는 것을 보고만 있는 것은 관원으로서의 직무유기이며 다솜에게 배운 지혜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용기 있는 결단은 머뭇거리던 사람들의 마음에 불을 지피는 결정적인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관원마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나눔을 실천하는데 백성된 자로서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는가 하는 뜨거운 마음이 모두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정도령의 선언은 다솜이 말한 첫 번째 빗방울이 되어 저작거리 전체를 적시기 시작했습니다. 정도령의 말이 끝나자마자 광장의 한쪽에서 우렁찬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옳소, 관아 나으리도 저러할진대 우리라고 가만히 있을 수 없지. 목소리의 주인공은 바로 저작거리의 얼음 장수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게로 달려가 가장 큰 얼음덩이를 지게에 싣고 와 광장 한복판에 내려놓았습니다. 모두들 이 얼음을 가져가 시원한 물을 만드시오. 내 비록 가진 것은 이것뿐이지만 이 가뭄이 끝날 때까지 매일 얼음을 내놓겠소. 그의 외침을 시작으로 기적 같은 일들이 연이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국밥집 안주인은 커다란 가마솥에 시원한 오이냉국을 끓여 사람들에게 나눠주었고 떡집 박서방은 남은 재료를 모두 털어 아이들을 위한 증편을 쪄냈습니다. 비단집의 화란 아가씨와 건어물 가게의 철수 총각은 힘을 합쳐 커다란 차양막을 설치하여 노인들이 쉴 수 있는 그늘을 만들었습니다. 옹기장이는 자신의 옹기를 모두 내어와 물을 담아가는 데 쓰게 했고 약재상 주인은 더위를 먹은 사람들을 위해 시원한 박하차를 다렸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것을 내놓기를 주저했던 상인들도 이웃이 먼저 베푸는 모습을 보고는 부끄러움을 느끼고 너도 나도 나눔의 행렬에 동참하기 시작했습니다. 각자가 가진 아주 작은 것들이 모여 광장은 어느새 거대한 나눔의 축제장으로 변모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에는 더 이상 가뭄에 대한 불안과 공포가 없었습니다.
대신 서로를 향한 따뜻한 믿음과 함께 위기를 이겨낼 수 있다는 굳건한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그날 이후 한양 저작거리는 세상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놀라운 풍경을 연출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가뭄을 한탄하며 주저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솜의 예언과 정도령의 결단에 용기를 얻어 스스로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지혜를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관아 우물 앞에는 긴 줄이 늘어섰지만 누구 하나 새치기를 하거나 욕심을 부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가족이 마실 물뿐만 아니라 거동이 불편한 이웃의 물동이까지 채워주는 미덕을 보였습니다. 얼음 장수가 내놓은 얼음은 시원한 화채가 되어 뙤약볕에 지친 아이들의 갈증을 식혀주었고, 국밥집의 오이냉국은 땀 흘려 일하는 장정들의 허기를 달래주었습니다. 저작거리는 하나의 거대한 가족처럼 서로의 아픔을 보듬고 부족한 것을 채워주며 끈끈한 정을 나누었습니다. 나눔은 물질적인 것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야기꾼 다솜은 매일 광장에 나와 지친 사람들을 위해 재미있는 예시이야기를 들려주며 웃음과 희망을 선사했습니다. 글을 아는 선비는 아이들을 모아놓고 천자문을 가르쳤고, 노래를 잘하는 기생은 아름다운 가락으로 사람들의 시름을 덜어주었습니다. 손재주가 좋은 장인들은 힘을 합쳐 낡은 물지개를 수리하고 햇볕을 가릴 수 있는 간이 차양막을 곳곳에 설치했습니다. 정도령은 관원들을 독려하여 저작거리의 위생 상태를 점검하고 혹시나 역병이라도 돌지 않도록 방역에 힘썼습니다. 사람들은 각자가 가진 재능과 기술을 아낌없이 나누었고, 저작거리는 불안과 공포의 공간이 아닌 서로를 위로하고 함께 위기를 극복하는 거대한 나눔의 축제장으로 완벽하게 변모했습니다. 며칠 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몇 달 동안이나 굳게 닫혀있던 하늘에서 마침내 기다리던 비가 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가랑비로 시작되더니 이내 온 세상을 촉촉이 적시는 시원한 장대비로 변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거리로 뛰쳐나와 비를 맞으며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들은 하늘을 향해 두 팔을 벌리고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준 하늘과 그리고 서로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비가 아니었습니다. 이기심을 버리고 서로를 향한 믿음과 나눔을 실천한 저작거리 사람들에게 하늘이 내리는 축복의 선물이었습니다. 다솜이 말한 사람의 손으로 내리는 비가 마침내 하늘의 비를 불러온 것입니다. 가뭄이 완전히 끝난 뒤 저작거리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활기차고 생명력 넘치는 공간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함께 큰 시련을 이겨낸 사람들은 서로를 더욱 깊이 신뢰하고 아끼는 진정한 이웃이 되었습니다. 매점매석을 하려던 악덕 상인들은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고 자신의 재산을 풀어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고, 저작거리에는 이전보다 훨씬 더 건강하고 따뜻한 공동체 문화가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어려운 일이 닥쳐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곁에는 함께 힘을 합쳐줄 든든한 이웃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솜의 5번째 예언은 저작거리에 가뭄을 이겨낼 빛뿐만 아니라 영원히 마르지 않을 인정이라는 강물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가뭄이라는 큰 시련을 함께 이겨낸 후 이야기꾼 다솜의 위상은 저작거리에서 절대적인 것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그녀를 신기한 능력을 가진 예언가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솜을 절망의 순간에 희망의 길을 제시하고 흩어져 있던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준 위대한 지혜의 스승으로 마음 깊이 존경했습니다. 그녀가 저작거리에 나타나면 상인들은 저마다 가장 좋은 물건을 그녀에게 건네며 감사를 표했고, 아이들은 그녀의 옷자락을 잡고 따르며 제잘거렸습니다. 다솜은 이제 저작거리에 단순한 이야기꾼이 아닌 모두의 마음을 이어주고 공동체의 중심을 잡아주는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녀는 여전히 약초를 캐서 팔며 소박하게 살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저작거리 모든 사람의 사랑으로 그 누구보다 부유했습니다. 정도령 역시 저작거리의 영웅으로
칭송받았습니다. 자신의 직위를 걸고 관아의 우물을 개방한 그의 용기 있는 결단은 한양의 다른 관원들에게도 큰 귀감이 되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임금의 귀에까지 들어가 그는 파격적인 승진과 함께 큰 상을 하사받았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가장 큰 상은 벼슬이나 재물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가장 큰 기쁨은 저작거리 사람들이 자신을 나으리가 아닌 우리 정도령이라 부르며 진심으로 신뢰하고 따라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딱딱한 법전과 원칙의 세계에서 벗어나 사람들의 삶 속에서 진짜 지혜를 배우는 현명하고 따뜻한 관원으로 완벽하게 성장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다솜과 대립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항상 다솜을 찾아와 그녀의 지혜를 구했고 두 사람은 저작거리의 발전을 위한 최고의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날, 정도령은 저작거리 순찰을 돌다가 떡집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박서방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떡집은 이제 한양에서 가장 유명한 맛집이 되어 손님들로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새로 맞이한 아내가 다소곳이 서서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는데 그녀는 바로 얼마 전 가뭄 때 시원한 오이냉국을 나눠주던 국밥집의 마음씨 고운 과부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주다 정이 들어 새로운 가정을 꾸리게 된 것입니다. 정도령은 그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또한 금선자기로 유명해진 민도공이 왕실의 의뢰를 받아 분주하게 작업하는 모습과 이제는 서로를 챙겨주느라 여념이 없는 화란 아가씨와 철수 총각의 다정한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다솜의 복을 받은 모든 이들이 저작거리 곳곳에서 행복한 삶을 꾸려가고 있었습니다. 정도령은 그 모든 풍경의 중심에 서 있는 다솜을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버드나무 아래 돗자리에 앉아 아이들에게 재미있는 예시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모습은 처음 만났을 때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지만 이제 정도령의 눈에는 그녀가 세상 그 누구보다 위대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그는 그녀의 곁에 조용히 앉아 아이들과 함께 그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거창한 법령이나 권력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따뜻한 이야기와 그 이야기를 믿고 함께 행동하는 사람들의 선한 의지라는 것을. 그는 다솜과 함께라면 이 저작거리를 세상에서 가장 살기 좋고 행복한 곳으로 만들 수 있으리라 확신했습니다. 화창한 기운이 가득한 어느 날 오후 한양 저작거리 중앙광장은 여느 때처럼 활기가 넘쳤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에는 더 이상 근심과 걱정의 그림자가 없었고 서로를 대하는 태도에는 따뜻한 정과 신뢰가 배어 있었습니다. 저작거리의 중심, 가장 높은 막루 아래 버드나무 그늘에는 어김없이 이야기꾼 다솜이 돗자리를 펴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주변에는 초롱초롱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는 아이들과 잠시 일손을 놓고 그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어른들로 가득했습니다. 다솜은 낭랑하고 맑은 목소리로 온갖 동물들이 말을 하고 도깨비가 등장하는 신기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풀어놓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가 절정에 이를 때마다 사람들은 약속이나 한 듯이 웃음을 터뜨리거나 탄성을 지르며 이야기에 흠뻑 빠져들었습니다. 이야기가 끝나자 한 아이가 아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다솜 누나, 오늘은 예언 안 해줘요? 우리 쌀가게에는 어떤 복이 올지 알려주세요. 그 말에 주변 어른들이 아이를 나무랐습니다. 이 녀석아, 다솜 처자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이미 가장 큰 복을 나눠주셨는데 어찌 또 복을 달라 조르느냐. 그들은 이제 다솜에게 개인적인 복을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가르쳐준 함께 만드는 복의 가치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솜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상냥하게 웃었습니다. 얘야, 진짜 복은 내가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네가 스스로 찾아내고 만들어가는 것이란다.
네가 정직하게 쌀을 팔고 어려운 이웃에게 쌀 한 줌을 나눌 줄 아는 마음을 가질 때 복은 저절로 너에게 찾아올 것이다. 그녀의 말에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무언가 큰 깨달음을 얻은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바로 그때 저작거리 저편에서 늠름한 풍채의 정도령이 순찰을 돌며 나타났습니다. 그는 이제 백성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친근하고 든든한 보호자였습니다. 상인들은 그에게 스스럼 없이 다가가 인사를 건넸고 그는 그들의 고충을 하나하나 귀담아 들으며 해결책을 함께 고민해 주었습니다. 그는 다솜이 있는 곳으로 다가와 그녀의 곁에 자연스럽게 섰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며 잔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법도와 이성을 상징하는 관원과 마음과 지혜를 상징하는 이야기꾼.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던 두 사람은 이제 저작거리의 평화를 지키는 가장 완벽한 한 쌍의 기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조화로운 모습은 저작거리 사람들에게 큰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모두가 행복한 웃음을 짓고 있는 평화로운 풍경을 바라보며 다솜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한번 사람들의 시선을 모으며 장난기 가득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자, 해가 지려면 아직 멀었으니 슬슬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오늘 여러분에게는 또 어떤 신기하고 재미있는 복이 숨어 있을지 저와 함께 한번 풀어보시겠습니까? 그녀의 말에 아이들은 와 하고 함성을 질렀고 어른들은 기대감에 찬 얼굴로 박수를 쳤습니다. 정도령은 든든한 미소로 그녀의 뒷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다솜의 이야기가 계속되는 한 이 저작거리의 행복과 평화 또한 영원히 계속될 것임을 그는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작거리의 하루는 또 다른 희망과 행복의 이야기를 예고하며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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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었습니다.